미래 미술은 없다. 제가 제안한 새로운 주제는 미래를 부정하는 것도 미술을 부정하는 것도 더더욱 미래 미술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미술의 현재성이었습니다. 예술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 시간의 흐름이 반드시 유효하지 않으며 미술을 창작하고 경험함에 있어서도 과거, 현재, 미래의 직선적 시간의 구분은 자주 무의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술가는 과거라는 조건 위에서 지금 현재, 미래로 시선을 던지며 미술을 창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술가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현재라는 한 지점에 응집되어 있으며 따라서 미술은 언제나 현재적이며 미술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적 경험입니다. 과거에 창작된 작품이든 도래할 시대를 내다보는 작품이든 미술은 모두 현재적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넓게는 예술과 기술, 좁게는 미술과 기술의 관계를 미술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이미 도래한 AI 미술 시대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15세기) 르네상스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술과 예술, 기술과 미술의 구분은 없었습니다. 순수 미술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술 내에서도 매체에 따른 직업 구분도 없었습니다. 화가는 조각가였고 동시에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로마네스크에 속하는 11세기에서부터 서양 미술에서는 본격적으로 웅장하고 장엄한 대성당들이 건축되기 시작해 12세기 초기 고딕의 실험과 모색기를 지나 13세기 고딕이 전성기에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정신과 미적 감각, 시각적 형상과 기술이 절정의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15세기 이후 르네상스 미술가들에게도 역시나 기술과 미술의 차이는 없었고 여전히 미술가들은 미술의 전 분야를 두루 섭렵하고 있어야 독립된 마스터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얼핏 중세 미술가와 르네상스 미술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장엄하고 아름다운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을 건축한 미술가가 누구인지,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숭고한 쾰른 대성당을 구상한 미술가가 누구인지, 랭스 대성당의 출입문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조각천사의 얼굴에 미소를 선물한 그 위대한 미술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미술가들의 창작 행위는 육체 노동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한 인물들이 바로 르네상스의 거장들입니다. 르네상스 거장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눈으로 경험하는 자연과 대상을 모방하고 재현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원리, 원칙, 법칙들을 탐구합니다. 초기 르네상스 미술가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원근법이라는 눈속임 기법을 발명한 후 그림에 적용해 2D를 3D로 바꾼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 어떻게 세계를 보는지, 세계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그 원리를 실험을 통해 이론화했고 그것에 따라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만들어낸 시각적 결과물이 아니라 르네상스 미술가들이 작품 창작에 있어서 어떤 과제를 스스로에게 던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질문에 답해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품으로 실현되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조각으로 실패를 경험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어떻게 모두가 불가능으로 여겼던 피렌체 두오모의 그 거대한 쿠폴라를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는지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브루넬레스키의 업적은 미술과 기술의 문제 그리고 미술가의 역할과 창작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미술과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17세기 바로크 시대에서 19세기 중반 현대 미술이 태동하기 이전까지의 시대는 정체기, 침체기, 단절기였습니다. 프랑스 절대왕정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도화된 미술 교육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대체적인 미술의 큰 흐름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바로크 시대에도 첨단 기술이 활용된 미술 분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원 미술입니다. 프랑스 절대왕정의 상징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은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프랑스식 정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르사유 정원에는 50여 개의 분수가 설치되어 있고 1600여 개의 워터제트가 시간당 6300제곱미터의 물을 분사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된 물은 베르사유에서 7km 떨어진 센강으로부터 끌어온 것인데, 이때 개발된 것이 말리라고 하는 첨단 펌프 장치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유럽의 산업 생산과 경제 구조가 급변했고, 특히 프랑스 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지고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유럽의 사회 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미술은 여전히 캐캐묵은 옛 규범과 틀 안에 갇혀 폐쇄적인 권위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이미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철도로 연결되고 있는 동안 미술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프랑스 혁명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세워진 파리 에펠탑은 수십만 개의 철조각을 연결해 열린 공간을 구현함으로써 전에 없던 새로운 건축 공간 개념을 제시하며 서양 건축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고 있었을 때, 미술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술가들은 망연자실 스펙타클한 기술 발전에 그저 감탄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는 미술이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먼저 보여주었다면, 철도의 발달과 에펠탑 건축이라는 기술 발전이 20세기 초 피카소와 브라크가 제시한 입체주의 큐비즘을 수십 년 앞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미술을 훨씬 앞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기술과 미술, 미술과 기술이 하나였던 시대, 미술가들의 상상력과 탐구 정신은 기술 발전의 동력이었고, 기술의 발전은 미술가들의 풍부한 미학적 상상력을 현실에 구현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의 과학기술 발전이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동안, 미술은 미술 안에서 관념적인 단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 현대 미술이 태동하면서 미술가, 특히 화가들을 위협했던 기술은 사진입니다. 르네상스 이래로 화가들이 추구했던 대상의 모반과 재현은 사진기의 발명과 사진 기술의 발달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회화의 종말을 예언했고, 몇몇 이들은 오히려 사진을 적극 수용해 새로운 회화를 제시했습니다. 기술은 발전하게 되어 있고, 기술의 발전은 항상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지만, 새로운 기술은 확산되고 수용되었으며 결국 미술에 흡수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지금 AI 미술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설령 미술가들이 기술 수용을 통한 미술 확장의 불가피성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이 이들에게 아주 버거운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기술 활용에 능숙한 공학자들이 미술가의 제스처를 따라해보지만 이들의 창작물에는 미술의 역사성과 맥락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간극이 좁아질 때 새로운 미술가의 상이 출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20세기 초 기술의 발전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의 이탈리아 미술가들이 있었습니다. 일 푸투리스모, 미래파로 불리는 이들 미술가들은 이탈리아 현대미술의 낙구성을 쇄신하기 위해 첨단 기술 수용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909년 2월 20일 피가로지에 발표한 미래주의자들의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폭발적인 숨을 내뿜는 뱀을 닮은 커다란 큐브 장식의 보닛을 가진 경주용 자동차, 기관총이 내뿜는 불처럼 으르렁거리는 자동차는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신보다 아름답다. 문필가 마리네티를 중심으로 문학, 미술, 건축, 무용, 음악, 영화 등 여러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던 급진적인 예술가들이 연합해 결성한 미래파는 과거의 문화적, 정신적 소산의 결배를 고하고 산업혁명, 기술 발전이 열어준 새로운 기술 시대를 적극적으로 맞이하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용한 미래파 선언문의 한 단락은 미래파 예술가들이 얼마나 확고한 신념으로 기계 문명에 경도되어 있는지 잘 전해줍니다. 미래주의자들은 움직임과 역동성을 기술 발전, 기계 문명의 속성으로 포착했고, 정지된 그림과 조각에 움직임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전기 입자의 패턴을 분석한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미래파 음악을 이끌었던 루이지 로솔로는 이미 존 케이지의 4분 33초보다 40년 앞서 신종 악기를 개발해 노이즈 뮤직이라는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기술을 예술의 영역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기술을 통해 전통 미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술의 가능성 확장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미래파의 미술사적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주의자들의 업적이 미술사적으로 비중 있게 조명받지 못한 것은 이들이 구호로 외친 것은 기술의 적극적인 수용이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구현한 작품은 고전 미술의 틀과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리네티를 비롯한 미래파 주도적인 인물들이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동조했다는 것도 미래파가 미술사적으로 남긴 자취와 후세에 미친 영향을 그림자 속에 가두어버린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유럽에서 벌어진 두 번의 세계대전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고 미술의 역사 또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세계대전은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기계화된 전쟁이었고 두 번째 전쟁은 세계를 이념으로 양분했습니다. 미래주의가 전쟁을 오염된 유럽을 정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던 반면 미학적 허무주의 다다이즘은 인간이 축적한 모든 가치를 부정했습니다. 세계대전은 미술의 중심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놓았습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추상 미술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유럽의 미술가들은 전쟁 이후 단절된 예술 정신을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듀샹의 후예들이 전후 프랑스 미술을 주도하는 가운데 1950년대 후반 독일 düsseldorf에서는 제로라는 이름의 미술가 그룹이 결성됩니다. 영을 뜻하는 제로는 역사 반성으로부터 도출된 개념으로 전쟁으로 단절된 문화예술 정신사적 맥락을 단순히 전쟁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시계를 0시에 맞춘 듯 과거의 모든 가치를 반성적 토대 위에서 리셋하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로 운동, 특히 미술가 그룹 제로는 미술의 시간을 0시로 조정한 후 기술적 진보 속에서 미래 미술의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제로를 이끌었던 미술가 하인츠 마크는 문명에 때묻지 않은 순수한 빛을 찾기 위해 아프리카 사하라를 찾았고 첨단 소재를 작품 소재로 사용해 이른바 빛 조각 리히트 렐리에프를 선보이며 과학, 기술, 미술의 결합을 적극 실천에 옮겼습니다. 움직이는 키네틱 작품을 만들어 새로운 개념의 빛 조각을 제시했고 물질에 절대적으로 종속적이었던 기존 미술의 미학적 확장을 위해 미술에서는 아직 생소했었던 빛, 소리, 바람 등 비물질적 재료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인츠 마크와 함께 제로 그룹을 이끌었던 오토 피네는 과학기술과 미술이 결합될 미래의 미술 시간을 선구적으로 앞당긴 미술가 중 한 사람입니다. 오토 피네는 전통 미술을 넘어서기 위해 화염으로 그림을 그린 파이어 페인팅을 실험하는 등 새로운 미술 장르를 개척에 집중했지만 그의 작업 세계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1960년대 이른바 스카이 아트라는 당시까지 미술이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미술을 선보인 것입니다. 오토 피네의 스카이 아트는 명칭 그대로 한정된 장소,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열린 하늘, 무한히 뻗어있는 우주를 미술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스카이 아트가 펼쳐지는 자연과 도시 환경은 미술가를 위한 광활한 작업 공간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피네의 작품은 상당히 단순하며 아날로그적입니다. 비닐로 만들어진 튜브를 제작해 형상을 만들고 공기를 집어넣어 하늘에 띄우는 방식입니다. 우주 공간에 대한 피네의 미학적 관심을 드러내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전신 공간을 암실로 조성하고 모터에 부착한 할로겐 램프를 곳곳에 설치해 움직임을 준비합니다. 모터의 움직임은 타이머에 의해 통제되며 시차를 주어 빛의 운동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전시 공간에는 우주쇼를 연상시키는 빛의 스펙터클이지만 고요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1968년 MIT 공대 Center for Advanced Visual Studies 연구소 펠로우였던 오토 피네는 1974년 연구소 설립자 게오르기 캐피쉬 후임으로 디렉터가 되어 1994년 은퇴할 때까지 연구소를 이끌며 과학기술과 미술 융합에 의미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던 담론이 진행되는 동안 탈중심, 탈맥락성이 정치, 문화, 사회적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고 이런 흐름 속에서 미술 또한 개념화되고 관념화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포스트 모던 미술의 보편적 관심이 정치적인 방향으로 기울어 있을 때도 과학기술과 예술 융합 시도를 멈추지 않은 미술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966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줄여서 EAT입니다. 미술가 로버트 와우션버그와 벨전화 연구소 클리버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EAT는 과학과 미술이 결합된 새로운 표현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 레이저, 텔레비전, 신기술, 신소재 등에 대한 연구와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1960년대 후반 비재현적 추상 미술이 미니멀리즘으로 수렴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는 로버트 어빙과 제임스 토렐이 주축이 된 미술가 그룹 라이트 앤 스페이스 아트가 결성되어 빛을 이용한 공간 설치 작업으로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이 선보인 빛 공간 설치 작업은 빛과 인간의 공간 인지 현상 그리고 감각적 지각 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탈물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형태 최소화를 지향하며 최신 공업용 재료를 사용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빛의 난반사와 투과를 통해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고 빛과 빛에 인지적으로 작용하는 심리학적 실험 등을 통해 관념성과 과학성을 모두 갖춘 독특한 작업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특별히 라이트 앤 스페이스 아트를 대표하는 제임스 토렐은 빛과 공간의 지각 심리학적 원리를 응용한 작업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사막에 칸막이 공간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태양, 달, 별 등 자연의 빛을 투과한 작업을 보여주면서 과학, 미술, 인지심리의 영역을 대지미술, 랜드 아트로 확장시켰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총체적 결합을 가장 파격적으로 감행한 인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백남준입니다. 1963년 부퍼탈 파나스 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을 개최했고 같은 해 일본인 엔지니어와 함께 로봇 K456을 제작해 로보틱스 아트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1974년 발표한 논문에서 전자고속도로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인터넷 시대를 예고했고 1984년 1월 1일 인공위성을 이용해 세계를 연결한 작품 Good Morning Mr. OL은 미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래를 현재화해 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21세기 개막은 백남준이 예언한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개막이자 그것이 가져온 연결, 속도, 축적은 인공지능 AI 시대를 앞당겨 주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생각의 적응 속도를 앞지를 때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생활의 영역을 넘어 예술의 영역으로 깊숙이 침범하고 있는 지금 미술가들은 어떤 과제를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까요? 발빠른 미술가들은 AI, 메타버스, NFT, 뉴미디어, VR, AR, XR, Immersive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미술작품 등을 선보입니다. 또 어떤 미술가들은 과학기술이 야기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지만 그 시도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수용, 미학적 담론의 창출, 창작 개념의 확장, 창작에 있어서 미술가의 역할 변화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미술에 중요한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반대로 예술이 되고자 하는 과학기술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미술이란 무엇인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각적 결과물 생산으로 미술이 되기에 충분할까?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무엇이 결여된 것일까? 이런 몇몇 질문들을 던지며 제가 준비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